저런 거지가 맛을 알겠어? 썩 꺼져라!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부러진 흑단나무 수저 하나를 쥐고 다니던 7살 거지. 아이 연희에게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을 내어준 건 오직 과부 덕임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지 아이에게 건넨 누룽지 한 그릇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훗날 경상도 의성현 탐리 장터의 노인들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곤 합니다. 그때 그 바보 같은 과부가 거지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우리 고을 사또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을게야. 이것은 숙종 제위 10년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날 시작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철커덕 엿사시오. 5일장이 선 탐리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란스러운 곳은 단연 고말맨의 국밥집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장터 사람들의 뱃속을 후벼 팠습니다. 이년아 굼뜨게 뭐하냐, 저기 김진사 댁상에 깍두기 더 갖다 드리지 않고. 고말매의 걸걸한 호통이 국밥집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고함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덕임은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덕임은 21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청상과부였습니다. 아이고 팔자도 사납지. 서방 잡아먹고 저리 억척같이 사는 꼴이라니. 쯧쯧 그래도 심성은 고운디. 손님들이 국밥을 후루룩 들이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덕임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고 행주질만 더 세게 할 뿐이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려면 고말매의 욕설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견뎌야 했습니다. 덕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와 죽은 남편이 남겨준 빚뿐이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의 소음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 덕임은 부엌 구석에 남은 누룽지를 긁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 쓰러져가는 헛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얘야 있느냐? 덕임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거적대기 밑에서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숫검댕이 치를 한 7살 남짓의 거지 아이 연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요기해라. 덕임이 따뜻한 누룽지와 국물 조금을 건네자 연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넙죽 그릇을 받아들더니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거지 아이가 가질 법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새까맣게 윤기가 흐르는 하지만 손잡이 반쪽이 뚝 부러진 흑단나무 수저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희는 그 반쪽짜리 수저로 국물을 호로록 떠먹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파를 더 넣어야겠소. 국물 끝 맛있어. 이건 소뼈가 아니라 잡뼈를 섞었구만. 덕임은 기가 차서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리고 조그만 게 입맛은 대감마님일세. 주는 대로 먹거라. 진짠데 고말매가 오늘은 돈을 좀 아끼려나 보오. 연희가 흑단나무 수저를 소매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수저는 낡고 부러졌지만 묘하게 기품이 서려 있어 덕임은 잠시 그 수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라, 사또 행차시다. 포졸들의 고함과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텄습니다. 의성 현감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굽실거리며 안내하는 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터의 상권을 쥐고 흔드는 악독한 객주 마달수였습니다. 마달수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집 국밥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이지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달수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미끌거렸습니다. 현감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집 평상에 앉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내오너라. 마달수가 고말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 고말매가 흠칫하더니 부엌 깊숙한 곳에서 따로 끓이던 뚝배기를 꺼내왔습니다. 덕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고말매의 태도, 그리고 마달수의 저 비릿한 미소가 역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밥이 현감의 상 위에 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색이 더 짙고 묘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감이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달수는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현감의 숟가락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지켜보던 거지 아이 연희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덕임이 말릴 새도 없이 국밥집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요. 그 국물 마시면 죽어요. 연희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장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동시에 연희는 현감의 상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흙투성의 작은 몸뚱이가 현감의 밥상 위로 와장창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의성탐리 장터의 하늘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뜨겁게 펄펄 끓던 국밥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지요. 으악, 이게 무슨 변고냐. 현감 나으리의 비명과 함께 붉은 국물이 그의 비단 관복 자락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치익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고 바닥에는 깨진 뚝배기 조각과 하얀 쌀밥, 그리고 시뻘건 국물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말매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객주 마달수가 번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덕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미친년들을 보았나. 감히 현감 나으리의 상을 엎어. 아, 이거 놓으시오, 마 객주. 덕임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달수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현감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인연들이 평소 관아에 불만이 많다더니 기어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 인연들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서 주리를 틀어. 독 냄새가 나요. 난장판이 된 바닥, 깨진 뚝배기 조각 사이에 엎드려 있던 연희가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기이하게도 선명했습니다. 마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달수의 발길질이 연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연희는 윽 하고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굴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깨진 뚝배기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쇠 비린내가 나요. 아까 그 아저씨한테서 나던 냄새랑 똑같아요. 인연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감히 누구를 모함해. 다시 한번 마달수가 발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현감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현감은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은 허리춤에 찬 환도 자루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객주라 했느냐? 아이의 말이 기이하구나. 독이라니. 아닙니다. 나으리 저런 천한 거지 계집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그저 밥 얻어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요. 마달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덕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때 주막마루 밑에서 자고 있던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이며 기어 나왔습니다. 고기 냄새에 이끌린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흥건한 국물로 다가갔습니다. 안 돼, 누렁아. 덕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렁이는 붉은 국물에 코를 박고 할짝할짝 소리를 내며 국물을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장터의 모든 시선이 개에게 쏠렸습니다. 마달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고말매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컹. 갑자기 누렁이가 괴상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녀석은 펄쩍 뛰어오르더니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내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지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눈동자는 흰 자위만 남긴 채 뒤집어졌습니다. 깨갱깽. 가냘픈 신음 소리를 마지막으로 누렁이는 축 늘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감의 밥상에 올라갔던 국밥, 그것을 먹은 개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만약 연희가 상을 업지 않았다면 저 끔찍한 죽음은 현감의 몫이었을 겁니다. 싸늘한 정적이 국밥집을 감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죽은 개에게서 국밥을 끓인 고말매에게로, 그리고 파랗게 질려 입술을 달달 떨고 있는 마달수의 얼굴로. 현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스르릉. 날카로운 칼날이 가을 햇살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의학사 사또 살려주십시오. 서슬퍼런 칼날 앞에 마달수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바닥을 기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공포 속에서도 뱀처럼 교활하게 굴러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독박을 쓸 게 뻔했습니다. 그는 냅다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 미친 노파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감히 사또 밥상에 독을 타다니.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를 포박해라. 뭐라. 이놈아, 그게 무슨 천벌 받을 소리여. 고말매가 억울함에 가슴을 퍽퍽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국밥만 말아온 거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사또 나으리 밥상에 약을 타겠느냐. 내 놈이 주방놈 시켜서 간을 보라고 하지 않았더냐. 칠성이, 이놈 어디 갔어. 나와서 바른대로 말해보거라. 고말매가 쉰 목소리로 주방 보조 칠성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밥집 뒷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바람에 문짝만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미 마달수의 눈짓을 받고 주랭랑을 친 뒤였습니다. 마달수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거 봐라 찔리는 게 있으니 도망친 게 아니냐. 아이고 사또. 제가 이 집 식재료 관리가 엉망이라 그리 일렀거늘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요. 현감은 차가운 눈으로 마달수와 고말매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바닥에 죽은 개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장터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철커덕. 현감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묵직한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증좌가 없으니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입맛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못 속이는 법이다. 현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관아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고 저벅저벅 멀어지는 발소리가 고말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장터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국밥 먹으면 죽는데 고말매가 노망이 나서 독초를 넣었다지 뭐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국밥집 안까지 웅웅거리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달수는 고말맨의 국밥집이 문을 닫자마자 어둠이 깔린 탐리 장터 뒷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자그락 자그락. 푸죽간 주인 박씨 앞에 엽전 주머니가 떨어졌습니다. 박씨, 앞으로 고말맨의 집에 고기 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눈에 띄는 날엔 자네 푸죽간 문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달수 나으리 알겠습니다요. 압류. 마달수는 채소 장수, 소금 장수, 땔감 장수까지 모조리 찾아다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협박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김은 여느 때처럼 수레를 끌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덜컹덜컹. 빈 수레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김씨 아저씨, 오늘 들어온 양지머리 좀. 덕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푸죽간 주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없어, 고기 다 떨어졌어. 저기 가서 알아봐. 아니, 새벽인데 벌써 없다니요. 그럼 저기 사골이라도. 없다니까. 에이, 재수 없게 아침부터. 푸죽간 주인은 덕임의 눈을 피하며 칼질만 탁탁 해댔습니다. 채소 가게도 소금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덕임을 피하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달수의 짓이라는 것을. 터덜터덜 덕임은 빈 수레를 끌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끼익.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말매가 텅 빈 가마솥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솥을 얼마나 닦았는지 무쇠솥 바닥이 거울처럼 반질거렸지만 그 안에는 끓일 물도 고기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덕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안 줘요. 고기도 무도 소금 한 줌도 못 구했어요. 이제 우린 어떡해요? 고말매는 대답 없이 마른 세수만 했습니다. 솥을 닦던 수세미가 바닥에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국밥집 불이 꺼질 위기였습니다. 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고파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문턱에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거짓골은 여전했지만 그 눈동자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덕임에게 다가와 꼬질꼬질한 손으로
덕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요. 연아, 미안하다. 줄 밥이 없구나. 이제 국밥도 못 끓여. 덕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연희가 덕임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와요. 고기보다 맛있는 게 산에 있으니까. 뭐, 산에? 연희는 대답 대신 덕임의 손을 이끌고 뒷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산내음이 부엌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덕임은 홀린 듯 찌그러진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연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성금성산 자락은 가파르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바스락. 집신이 마른 잎을 지시기는 소리가 적막한 산길을 울렸습니다. 덕임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나무 뿌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쓰라렸지만 앞서가는 아이의 등이 너무나도 단호해 차마 멈추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 연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쉿. 연희가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더니 개처럼 코를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그 모습이 영락없는 사냥개 같았습니다. 덕임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여기에요. 연희가 덤불 속을 헤집고 들어가더니 흙투성이 손으로 무언가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푸석. 언 땅을 파내자 흙내음과 함께 알싸한 향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연희가 흙 묻은 뿌리 하나를 덕임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둥굴레예요. 그리고 저쪽 바위 밑에는 헛개나무가 있어요. 연희는 망설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풀과 뿌리를 캐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덕임의 눈에는 그저 잡초로만 보이는데 연희의 손을 거치면 귀한 약재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건 독초예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건 고기보다 더 깊은 맛을 내요. 연희가 거무튀튀한 버섯 한 줌을 조심스럽게 따서 덕임에게 건넸습니다. 능이버섯이었습니다. 가시 넓게 퍼지고 짙은 향을 내뿜는 것이 최상품이었습니다. 덕임은 깜짝 놀라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니? 거지가 어찌 이런 귀한 버섯을 알고 약초를 구분해? 덕임의 물음에 연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새카만 흑단나무로 깎은 수저였습니다. 낡고 손때가 탔지만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그냥 예전에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연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수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 눈빛이 7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슬퍼 보여서 덕임은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광주리가 터질 만큼 산나물과 버섯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시 국밥집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딸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말매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이것 좀 보세요. 덕임이 광주리를 부엌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고말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다냐? 능이의 둥굴레에 아니, 이건 산더덕 아니냐? 제가 끓일게요. 할매는 불만 좀 봐주세요. 연희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솥단지만 한 물을 척척 썰어내고 약초를 다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탁, 탁, 탁.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추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쏴.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이 채워지고 연희가 손질한 재료들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고기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산에서 갓 캐온 뿌리와 버섯, 그리고 고말매가 아껴두었던 묵은 된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거세지자 솥뚜껑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보글보글,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기가 막혔습니다. 고기 누린내는 전혀 없고 흘내음 같으면서도 구수하고 달큰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고말매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후루룩. 부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덕임과 연희는 고말매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말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기 한 점 안 들어갔는데 어찌 이리 깊은 맛이 난다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그때 동이 트기 시작하며 거리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고말매가 국밥집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갇혀있던 하얀 김이 거대한 용처럼 솟구쳐 올라 골목길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순식간에 새벽 장터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게를 지고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보찜을 메고 가던 장사치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고기 냄새는 아닌데 뱃속이 요동을 치네 그려. 지게꾼 하나가 코를 벌름거리며 국밥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모 오늘 국밥은 냄새가 좀 다른디. 한 그릇 줘 보소.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잡았습니다.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연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밥은 조금만 말고 국물을 많이 줘요. 이건 국물이 약이에요. 덕임이 고개를 끄덕이며 첫 국밥을 손님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뚝배기가 놓이는 소리와 함께 국밥집의 운명을 가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게꾼 사내는 뚝배기 안을 휘휘 저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여 고기가 한 점도 없자녀. 이거 그냥 풀죽 아니여. 사내는 툴툴거렸지만 허기를 이길 수 없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더 넣었습니다. 후루룩. 목구멍으로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삼킨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질이 빨라지더니 이내 뚝배기를 통째로 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꿀꺽꿀꺽. 바닥까지 싹 비운 사내가 뚝배기를 상 위에 탕하고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좋다 속이 뻥 뚫리는구만 고기보다 더 진해. 이게 무슨 조화여. 그 소리를 들은 옆자리의 보찜 장수들도 하나둘 수저를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허, 시원하다. 어제 마신 술이 확 깨는구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고말매네 국밥집이 보약을 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앞은 장사진을 이루었고 엽전이 돈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고말매도 신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풀죽을 팔게 생겼다며 덕임의 등짝을 때리던 할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덕임아, 저기 뒷방에 말려둔 둥글레도 좀 가져오너라. 그것도 넣으면 구수하니 좋겠다. 고말매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덕임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국자를 놀렸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점심 무렵 허름한 선비 복장을 한 중년 사내 하나가 조용히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덕임이 내어준 국밥을 그는 묵묵히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밥값치고는 꽤 큰 엽전 한 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말매가 엽전을 집어들고 문 밖을 나서던 사내의 뒷모습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 걸음걸이 설마 현감 나으리 아니신가? 고말매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덕임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아 배고프지? 자 많이 먹어라. 덕임은 밥그릇 위로 밥을 산처럼 쌓아주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꺼낸 검은 흑단나무 수저로 야무지게 밥을 퍼먹으며 덕임을 향해 찡긋 윙크를 보냈습니다. 덕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풍경을 지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국밥집 맞은편 객주 2층 난간이었습니다. 마달수는 으드득 이를 갈며 국밥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이 파삭하고 깨져나갔습니다. 전현이 고기를 끊었더니 약초로 사람을 홀려 내 손님들이 다 저리로 갔어. 마달수의 객주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독살 소동때 주랭랑을 쳤던 칠성이 어느새 돌아와 마달수 뒤에 쥐죽은 듯 붙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란 결국 마달수 치마폭밖에 없는 놈이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마달수가 뒤에 서 있던 수아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이리 와보거라. 예, 행수 어른. 마달수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오늘 밤과나 창고지기를 매수해라. 그리고 은수저 하나를 빼내 오거라 관이니 찍힌 것으로 말이다. 은수저 말씀입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저 계집년방에 숨겨놓거라. 관아의 물건을 훔친 도둑년으로 몰아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초승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국밥집의 불도 모두 꺼지고 덕임과 연희가 잠든 방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부스럭. 담장 밑 풀숲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칠성이 관아의 문양이 선명한 은수저를 품고 소리 없이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은 덕임의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얇은 칼을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르. 나무 걸쇠가 밀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으로 그의 검은 손이 불쑥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말매가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구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덕임은 부지런히 행주질을 하며 손님 맞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나무 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덕임이 깜짝 놀라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놈들아,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 빗장이 풀리고 붉은 띠를 두른 포졸 넷이 흘발로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고말매가 국자를 든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행패요?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비켜라 이 늙은이야 관아의 귀한 은수저가 없어졌다.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포졸 조장이 고말매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쿵 하고 고말매가 엉덩방아를 찌차 덕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나으리들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도둑질 같은 거 모릅니다. 모르고 말고는 뒤져보면 알겠지. 샅샅이 뒤져라. 조장의 서슬퍼런 명령에 포졸들이 국밥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쌓아둔 뚝배기가 발길질에 깨져나갔습니다. 부엌의 항아리들이 넘어져 애써 담근 간장이 바닥을 검게 적셨습니다. 덕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끄럽다. 전연방을 뒤쳐. 포졸 둘이 신발도 벗지 않고 덕임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롱문이 열리고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찾았다. 방 안에서 포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졸이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연 이게 무엇이냐? 조장이 보자기를 확 채가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짤랑.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보자기가 풀리며 번쩍이는 은수저 한 벌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낡고 초라한 국밥집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는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맹세코 저는 모릅니다. 덕임이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조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여봐라. 당장 인연의 포박을 지어라. 예. 포졸들이 덕임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덕임의 비명소리가 장터 골목을 갈랐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덕임아, 우리 덕임이는 그럴 애가 아니요. 제발 놓아주시오. 고말매가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포졸은 가차없이 고말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고말매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국밥집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얌전한 덕임이가 도둑질을 했대. 관아 물건이라잖아. 간도 크지 쯔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달수였습니다. 그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군중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까딱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끌고 가라. 포졸들이 덕임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임의 꽃신 한 짝이 벗겨져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장독대 뒤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연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끌려가면 죽을지도 몰라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힐 거야. 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덕임이 끌려가며 장독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덕임의 눈빛이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연희의 손이 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덕임이 소중히 닦아주던 흑단나무 수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수저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밥을 줬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어. 연희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달수의 비웃는 얼굴이 연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연희는 장독대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덕임이 끌려간 쪽이 아닌 반대편 골목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관아였습니다. 연희의 손에 들린 흑단나무 수저가 검은 빛을 내뿜으며 그녀의 달리기 장단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철썩.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의성관아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덕임의 단말마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그녀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이 혀를 찼으나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감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현감이 부채를 탁 치며 호통쳤습니다. 2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관아의 귀한 은수저를 훔치고도 오리발을 내밀다니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덕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닥쳐라. 마달수가 쇳소리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현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또 저런 것들은 매가 약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야 비로소 숨겨둔 작물을 토해내는 법이지요. 전연이 지금 시간을 끌며 누군가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요. 마달수의 눈빛은 국밥집 털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집장 사령이 다시 곤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철썩. 두 번째 곤장이 덕임의 허벅지를 강타했습니다. 덕임은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고통은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덕임의 가슴을 더 아프게 짓누르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움막에 홀로 남아있을 연희의 얼굴이었습니다. 불쌍한 연희 내가 없으면 그 아이 밥은 누가 챙겨주나. 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마달수가 혀를 쯧쯧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똑한 년 아직도 입을 안 여내 이방 전연 다리를 아주 분질러 놓으시오. 그래야 평생 기어다니며 밥을 빌어먹을 테니. 사령이 손바닥에 침을 뱉고 곤장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뼈를 부러뜨릴 기세였습니다. 굵은 곤장이 허공 높이 솟구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죽여라, 아주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라. 현감의 고함과 함께 곤장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대문으로 쏠렸고 사령도 흠칫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년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집신 벗겨진 발은 피투성이었으나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피투성이가 된 덕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달수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 거지 같은 년은 썩 꺼지지 못해.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며 현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덕임 언니 방에서 나온 그 은수저는 가짜요.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의 눈썹이 꿈틀하고 마달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덕임 언니는 은수저 같은 것을 가진 적이 없소. 누군가 밤중에 몰래 방에 넣어둔 것이요. 진짜 은수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몸에 숨겨져 있소. 연희의 손가락이 마달수를 가리켰습니다. 마달수가 당황하여 더듬거렸습니다. 저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하지만 연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마달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덕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아. 덕임의 신음소리에 연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현감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증명하겠소. 이 코가 범인을 가려낼 수 있소. 연희의 외침에 관하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현감은 턱을 괴고 이 작은 거지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오줌을 지를 상황에서도 연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마달수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 저 미친 거지, 계집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당장 내쫓으십시오. 쾅. 현감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입 다물라, 관아의 마당이다. 현감의 호통에 마달수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으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말한 그 나무 수저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이냐.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내 목숨 또한 성치 못할 것이다. 연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덕임 언니 방에서 나온 은수저는 누군가 밤에 몰래 넣어둔 것이고, 마달수 객주가 잃어버렸다는 은수저는 애초에 도둑 맞은 적이 없으니까요. 마달수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천한 거지년이 내 집 곳간에서 은수저가 없어졌고 전연당에서 나왔다. 그게 명백한 사실이거늘. 연희는 마달수의 말을 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은수저 지금 어디 있소? 증거물로 가져왔다는 그 물건이 지금 사또 책상 위에 있소? 아니면 포졸 나으리 품에 있소? 마달수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관아에 오기 전에 내가 다시 회수하여 잘 보관해 두었다. 내 물건이니까. 연희는 코웃음을 치며 마달수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막으려 했으나 현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연희는 마달수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킁킁킁. 마달수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무슨 개 같은 행동이냐.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고 마달수의 소매 끝과 허리춤을 지나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터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이자의 오른쪽 소매 끝에서 아주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라니. 예은은 식초와 만나면 특유의 시큼한 쇠 냄새를 풍기지요. 게다가 그 밑에 깔린 것은 초를 친 생선의 냄새입니다. 마달수, 객주 어제 저녁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초를 듬뿍 친 민어회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마달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내년이 그걸 그때 소매에 초장이 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급하게 은으로 된 물건을 만졌겠지요. 실제로 소매 끝에 얼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반응을 뒤로 하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머문 곳은 마달수의 가죽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훔쳤다던 진짜 은수저. 지금 객주 대꽃간이 아니라 바로 저 신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달수가 펄쩍 뛰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이 미친년이 이제는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신발 속에 숟가락을 넣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느냐. 덕임 언니를 잡으러 급하게 나오느라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겠지요. 품에 넣자니 튀어나올 테고 소매에 넣자니 빠질 것 같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가죽신 밑창 아래였을 겁니다. 가죽 냄새와 발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차가운 금속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감은 마달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천하의 장사꾼이라 자부하던 마달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 객주 아니라면 당당하게 신발을 벗어 보이면 될 일 아닌가. 그 극의 양반 체면에 어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발을.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더냐. 여봐라 당장 저 자의 신발을 벗겨라. 현감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포졸 둘이 달려들자 마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하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마달수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하나가 억지로 가죽신을 잡아당겼습니다. 쑥. 신발이 벗겨지며 마달수의 하얀 버선발이 드러났습니다. 포졸이 벗겨낸 신발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습니다. 투둑. 묵직한 소리와 함께 흙바닥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매끈하고 화려한 은수저였습니다. 아!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달수는 털썩 주저앉으며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분명 안주머니에 넣으려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희가 그 은수저를 집어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은수저는 여기 있소. 덕임 언니는 죄가 없소. 그제야 마달수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이며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고작 거지 계집아이의 코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거지 계집년이 내 신발에 몰래 넣은 것이오. 마달수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탁자를 탕 하고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가죽신 밑창을 뜯어야 나오는 곳에 저 아이가 언제 은수저를 넣었단 말이냐? 하늘을 속이려 드는구나. 마달수는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처절한 연기에 몇몇 구경꾼들이 웅성거릴 때였습니다. 연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마달수의 헛소리를 잘랐습니다. 객주 어른, 발바닥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던데요. 연희가 한 걸음 다가서자 마달수가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희의 콧구멍이 다시 한번 벌름하고 움직였습니다. 어제 저녁 객주 어른 안방 문지방 아래에서 곰팡이, 핀종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독초 냄새가 진동을 하더이다. 비소를 섞은 잡곡을 산 장부 거기 숨겨두지 않았소. 마달수의 눈동자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조차 모르는 비밀 장소를 냄새만으로 들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당장 객주집 안방 문지방을 뜯어보아라. 현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타다닥 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포졸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지방 밑에 이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감이 장부를 촤르륵 넘기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지난달 보름 비소반 양과 독초를 사들인 기록이 명백하구나. 마달수는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자 질질 끌려가는 마달수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마당에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덕이마. 관아 밖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달려온 고말매였습니다. 덕임의 포박을 풀어주어라. 현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밧줄이 끊어졌고 덕임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고말매가 피투성이가 된 덕임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얼마나 맞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야. 할매, 나 안 훔쳤어. 안다 알아. 이 할미가 다 안다. 고생했다. 연희도 그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고말매가 투박한 손으로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희야. 내가 우리 덕임이를 살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구경꾼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연희는 아까 증거를 대느라 급히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던 보찜을 주우러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보찜 매듭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동안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반짝. 그것은 은도 노쇠도 아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나무로 깎아 만든 수저하지만 그저 나무라기엔 기이할 정도로 윤기가 흘렀고 손잡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감의 시선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보찜 밖으로 나온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그리고 뒷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음각 문양. 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마. 현감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며 수저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수저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손끝이 나무십처럼 떨렸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흑단나무에 정교하게 음각된 문양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두 마리의 학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새겨진 이차. 흡. 현감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홍원 제조, 이 대감의 가문 문장이 아니더냐. 수저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현감의 머릿속에서 지난 열흘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기 든 국밥 냄새를 단번에 맡아내던 기이한 코 산속 약초만으로 사또의 입맛마저 사로잡은 기막힌 솜씨, 그리고 오늘 관아 마당에서 은수저의 냄새를 정확히 가려낸 놀라운 감각. 그것은 천안거지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식가이자 충신이었던 이 대감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의 머리는 산발이고 집신 벗겨진 발은 피투성이었지만 아이의 이목구비 어딘가에서 10년 전 그분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이 대감의 여식이었느냐? 현감의 물음에 연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달려와 수저를 낚아채듯 품에 안았습니다. 제 것입니다. 돌려주세요. 연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현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수저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온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든 이 수저의 정체를 아는 자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감은 화를 내는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사사또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이방이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현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마루를 적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현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전 과거에 낙방하고 거짓골로 떠돌던 나를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이 대감마님이셨다. 밥을 먹여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과거 노자까지 쥐어 보내주셨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 현감은 주먹으로 바닥을 쿵 내리쳤습니다. 허나은인의 가문이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할 때 나는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살고 싶어서 못 본 척했어. 그 죄책감이 그동안 마달수 같은 놈에게 끌려다니면서도 어딘가 찜찜하고 괴로웠던 이유였다다. 현감의 오열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허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은인의 핏줄이 내 코앞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있었으니 이 무슨 천벌이란 말이냐. 연희는 무릎 꿇은 현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 있었다는 사실에 연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나으리 제발. 연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유모가 피를 흘리며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불길이 솟구치는 집 뒤로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유모는 죽어가면서도 품속에 이 수저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유일한 것이니라. 그 뒤로 연희는 얼굴도 이름도 숨기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장터 밑바닥을 기며 코와 혀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이 수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 아버지는 사홍원 제조 이할림이옵니다. 현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현감의 오열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고말매는 영문을 몰라 눈만 동그랗게 떴고 덕임은 피투성이인 몸을 일으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대감댁 교수였다고? 한참 뒤 현감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비겁함 대신 결연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현감은 연희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가마. 내 신원을 복원하고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 이 대감마님의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현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단옷을 입혀줄 것이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마. 2번 다시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게야.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말매에게 기대어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있는 덕임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감은 연희의 시선을 따라 덕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의 여식이 되면 신분도 지킬 수 있고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도 씻을 수 있다. 이것이 너도 살고 저 아이도 사는 길이야. 내가 역적의 딸로 남아있으면 너를 거둔 사람까지 위험해진다.
연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현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덕임까지 역적을 숨긴 죄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관아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 흑단나무 수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단단한 나무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저가 아버지의 유품인 동시에 덕임에게 밥을 떠먹던 수저이기도 하다는 것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현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역적의 딸로 남아있으면 너를 거둔 사람까지 위험해진다. 그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연희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덕임은 고말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등짝이 불에 데인 듯 쓰라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거지와 국밥집 일꾼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집 규수와 천한 과부,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인 것입니다. 저 아이가 대감대 혈육이라니. 그렇다면 나 같은 것 곁에 두면 안 되지. 덕임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거라, 연아. 연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현감 나으리를 따라가거라. 비단 옷 입고 흰 쌀밥 먹고 기와집에서 사는 거야. 2번 다시 장터 바닥에서 구르지 않아도 되잖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꽉 쥔 주먹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언니랑 있을 거야. 연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임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물에 불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장터 바닥을 기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덕임은 그 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퍼졌습니다. 저 손을 놓아야만 연희가 역적의 딸이 아닌 양반집 규수로 살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놓아야만 합니다. 탁. 덕임이 독하게 마음먹고 연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가랬지. 언니, 왜 그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평생 국밥집 구석방에서 설거지나 하며 살 테냐. 현감 나으리 대가기씨가 되었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덕임은 악을 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다시는 이 구정물 나는 곳에 얼씬거리지 마. 연희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뿌리침을 당한 손을 가슴에 모아쥔 채 덜덜 떨었습니다. 언니는 어쩔 건데? 나만 가서 호강하라고? 언니 등짝은 어쩌고? 나는 그냥 국밥이나 팔며 살아야지. 내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느냐. 어서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비단 이불 덮고 살아. 덕임은 회끈을 돌렸습니다. 차마 우는 얼굴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터진 자리에서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감이 낮은 목소리로 연희를 달랬습니다. 가자 아가야. 이것이 너도 살고 덕임이도 사는 길이다. 내 곁에 있으면 저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에 연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현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면 덕임까지 역적을 숨긴 죄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언니, 꼭 밥 챙겨 먹어.
연희의 작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현감이 연희의 손을 잡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벅저벅 멀어지는 발소리가 덕임의 심장을 하나하나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덕임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말매가 덕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덕임아, 할매,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고말매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덕임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장터를 가로질러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끼익. 방문을 열자 냉기만 가득한 방구석에 연희가 쓰던 나무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기가 이 빠지고 금이 간 허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아침에 덕임이 퍼준 보리밥 몇 알갱이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덕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릇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년 비단옷 입혀보냈으면 기뻐해야지. 왜 이러니? 입에서는 기쁘다는 말이 나왔지만 두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릇을 가슴에 꼭 안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연하 불쌍한 내 새끼 부디 몸 성이 잘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투둑 투두둑.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이내 거세지며 쏴 소리를 냈습니다. 거세지는 빗소리가 덕임의 울음소리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텅 빈 방 안 홀로 남겨진 여인의 어깨만이 하염없이 들썩였습니다. 후두두, 후두두. 빗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의성과 나의 사랑채 처마 끝에서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마당에 무릉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의성현 탐리 장터가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청사초롱이 내 귀퉁이에 켜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두툼한 용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거지 꼬마 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겨 쪽을 젓고 낡은 삼배옷 대신 부드러운 명주 비단옷이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구름처럼 가벼웠으나 연희에게는 천근만근 쇠사슬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을 드려라. 현감의 명예 방문이 드르륵 열리고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진 고깃국에서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과와 다식이 가지런히 놓이고 금으로 장식된 은수저가 촛불 아래서 번쩍 빛났습니다. 거지로 떠돌며 평생 구경조차 못한 산의 진미였습니다. 현감은 연희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들거라. 이것이 내가 원래 누렸어야 할 것이다. 이 대감마님의 여식이 장터 바닥에서 누룽지를 주워 먹다니 내 죄가 크구나. 이제라도 편히 지내거라. 하지만 연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기는커녕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기름진 냄새가 역하기만 했습니다. 입천장이 바짝 마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 먹지를 않느냐? 입에 맞지 않는 게냐? 현감의 물음에 연희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디단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칠이 다 벗겨지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흑단나무 수저였습니다. 화려한 밥상 위에 올려놓으니 그 초라함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 더러운 것은 치우거라. 여기 번듯한 은수저가 있지 않느냐? 현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흑단나무 수저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익숙한 감촉이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으리, 이 수저는 제게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수저는 독을 가려내기도 하지만 정이 담긴 밥인지 아닌지도 알려줍니다. 정이 담긴 밥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연희는 천천히 눈을 들어 화려한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도 윤기가 흐르는 쌀밥도 연희에게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이 밥상은 훌륭합니다. 허나 여기엔 차가운 예의만 있을 뿐 온기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싼 고기가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걱정해주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곤장에 맞은 등짝을 절뚝이며 장터로 나가던 덕임의 뒷모습, 팔다 남은 누룽지를 긁어모아 헛간 뒤로 몰래 가져다 주던 그 거친 손. 우리 연이 이거 먹고 힘내라 하며 흑단나무 수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독오독 덕임이 주던 딱딱한 누룽지 사탕 씹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누룽지 조각 하나가 저기 놓인 산해진 미보다 훨씬 달고 귀했습니다. 핏줄이 무엇이고 양반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연희에게 진짜 가족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을 나누어 준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이 대감마님의 여식이라면 그에 걸맞은 채통을 지켜야 하느니라. 국밥집 과부 따위와 어울려 돌아다녀서야 되겠느냐. 현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비단겉 옷을 벗어 방바닥에 사르륵 내려놓았습니다. 안에 입은 속저고리만 남은 모습이 더없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허나 저는 제 진짜 어미에게 가야겠습니다. 뭐라, 어미라니 그 국밥집 여인을 어미라 한단 말이냐. 이에 비단옷을 입고 차가운 밥을 먹느니 거적을 쓰고라도 따뜻한 국물을 나누겠습니다. 현감이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지만 연희는 몸을 돌려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연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이 열리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잡아라, 아이를 잡아. 현감의 고함에 관하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어둠과 빛 속을 가르며 관아 뒷담을 향해 달렸습니다. 장터 바닥에서 굴러먹은 몸뚱이가 이럴 때 빛을 냈습니다. 담 밑 개구멍을 찾아 쓱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흑단나무 수저를 품에 꼭 안은 채 국밥집을 향해 맹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희가 갑니다. 연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관아 뒷담을 빠져나온 뒤로는 오직 한 곳만 보고 뛰었습니다. 빗줄기가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고 흙탕물이 튀어 온몸이 범벅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아는 흑단나무 수저가 가슴을 쿡쿡 찔렀지만 그것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요. 연희가 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버선벗겨진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터 골목을 가로지르고 빗물이 넘치는 도랑을 건너 마침내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연희의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편 덕임은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지만 그릇을 받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밥그릇을 가슴에 안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보냈으면 잘된 것이지 암 잘된 것이고 말고. 덕임이 억지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거센 빗소리를 뚫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문 열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고 가장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덕임이 벌떡 일어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디단옷은 온데간데 없고 흙투성이 속저고리만 걸친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맨발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그 좋은 집을 두고 왜? 덕임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연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거기 밥맛 없어서 못 먹겠어. 연희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기름 냄새 나고 느끼해서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 언니가 해준 국밥 그게 먹고 싶어서 왔어. 덕임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거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기어 나와 비단옷에 흰 쌀밥인데 거긴 천국이잖아. 덕임이 연희의 등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없는 천국보다 언니 있는 부엌이 더 좋아. 그 한마디에 덕임의 무릎이 풀썩 꺾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물이 새어드는 문지방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덕임은 연희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어 빠진 보리밥과 시래기 된장국을 뚝배기에 담아 데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먹어라. 덕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내왔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품속에서 꺼낸 흑단나무 수저를 뚝배기에 꽂았습니다. 달그락 나무 수저가 투박한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연희는 허겁지 껍밥을 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쯤 그릇을 비웠을 때 연희가 숟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덕임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연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생전 처음 꺼낸 그 말은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그 한마디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한 날은 짧았지만 이미 뼛속까지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천한 신분이 짐이 될까. 차마 어미라 불러달라고는 못했던 것입니다. 덕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연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 내 딸아. 덕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부엌에는 밥 짓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초가집 부엌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던 밥김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탐리 장터의 자욱한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육수통에 당귀 2뿌리 더 넣어라 불은 좀 줄이고 도마 위에서 카리춤을 췄습니다. 자욱한 김 사이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상도 의성현 탐리 장터 어귀 약초 국밥집의 아침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17이 된 연희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솥단지를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신의 혀는 이제 장터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어도 기가 막히게 맛을 잡아내니 팔도 유람을 하던 한양 양반들조차 이 국밥 맛을 보러 의성까지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덕임아, 여기 국밥 2 그릇 더 다오. 홀에서는 덕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서리가 조금 내려앉았지만 얼굴에 핀 웃음꽃은 10년 전보다 훨씬 환했습니다. 가게 한편 평상에는 고말매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허리가 꼬부라져 주방 일은 놓았지만 입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연희가 갓 담근 겉절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할매 간 좀 봐주셔요. 이번 배추가 좀 달아서 젓갈을 더 썼어요. 고말매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삭 배추 씹는 소리가 경쾌하게 났습니다. 고말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오물오물 씹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것은 고말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연희와 덕임이 마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무렵 관아의 이방이 국밥을 먹으러 왔다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들 소식 들었나? 그 마달수 말일세 귀양간 흑산도에서 지난달에 죽었다더군 병을 얻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거적에 말려 나갔다지 뭔가. 덕임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10년 전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저 인생무상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저리 비참하니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지요. 덕임이 담담하게 대꾸하자 이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갓을 쓴 젊은 선비 하나가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국밥집 주위를 맴돌던 최진사 댁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저 연희 낭자. 예 선비님 식사하시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낭자의 솜씨와 그 고운 심성에 반했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내 비록 큰 벼슬은 못했으나 낭자 하나 고생 안 시킬 자신은 있소.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덕임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천민 출신인 연희에게 양반이 청혼을 하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오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어찌 그렇소. 신분 때문이라면 걱정 마시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어머니가 계십니다. 10년을 저 하나 바라보고 사신 분입니다. 저는 이 국밥집 부뚜막 앞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할매 모시고 평생 만난 밥 지으며 살랍니다.
선비는 연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하지만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선비가 나가자마자 덕임이 달려나와 연희의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렸습니다. 이년아 굴러들어온 복을 차도 유분수지 양반댁 마님 소리 들으며 편히 살 수 있는데 거기를 왜 안 가? 덕임의 목소리는 타박이었지만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연희는 맞은 등짝을 문지르며 헤헤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어머니 손매운 건 여전하네 난 안 가요. 어머니 두고 내가 어딜까. 에이구 이 곰충이 같은 것. 덕임이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장터에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친 국밥집 평상에 세 여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딩딩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임과 연희는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밤 초가집에서 나누었던 밥 한 끼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바람결에 구수한 국밥 냄새가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피워낸 사람 냄새였습니다. 치익. 뚝배기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성탐리 장터 어귀 주막집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편 느티나무 아래에 노인 대여섯이 모여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주라고는 두부 한 모와 파김치가 전부였지만 이야기가 있으니 술이 잘 넘어갔습니다. 참말로 기가 막힌 인연이구만. 이야기를 듣던 최 노인이 곰방대를 재떨이에 텁니다. 탁탁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누런 막걸리 잔을 비운 박첨지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때 덕임이가 모진만 먹고 연희를 쫓아냈으면 어찌 되었을꼬. 빗자루로 쓸어내고 소금을 뿌렸다면 말이야. 최 노인이 빈 잔에 술을 채우며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덕임이는 평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객사했을 것이고 연희는 그 추운 움막에서 얼어 죽었겠지. 사람 팔자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여 보리밥 한 덩이가 두 사람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게지. 그때 구석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젊은 사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이야기가 참말입니까? 7살짜리 거지가 냄새로 독을 맞추고 범인까지 잡았다니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최 노인이 흐흐 웃으며 곰방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자네 저기 보이는가 저 국밥집. 노인이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장터 어귀에서 가장 크고 손님이 붐비는 약초 국밥집이었습니다. 저녁 때인데도 평상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저 집 주인 연희가 바로 그 아이여. 지금도 국밥 한 솥을 끓이면 맛을 한 번만 보고 소금이 반 꼬집 모자란다 된장이 하루 덜 사갔다. 그걸 족집게처럼 짚어낸다네. 직접 먹어보면 알 거요. 젊은 사내는 반신반의하며 자기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더 떠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긴 합니다. 박첨지가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도 당했지. 나도 처음에 그랬어. 저 맛에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 좌판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최 노인이 막걸리 한 잔을 비우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근데 말이여,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꼭 한 가지를 빠뜨린다고. 뭔데요, 어르신? 다들 연희가 대단하다, 천재라 신통하다. 그 말만 하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본다고. 최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덕이미는 자기도 굶고 있었어. 고말매한테 욕먹어가며 허드레실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던 년이었지. 죽은 남편 빚 갚으랴 고말매, 눈치 보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노인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막걸리 잔을 감쌌습니다. 그런 년이 자기 먹을 것을 덜어서 거지한테 줬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하면 상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줬어. 매일매일 그 어린 것이 배고플까봐 누룽지를 긁어서 몰래 가져다 줬단 말이요. 최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해야 대단한 줄 알지. 근데 내 80평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큰일이 아니더라고. 굶는 사람 앞에서 내 밥을 덜어주는 건 맞을 사람 앞에서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사람 목숨을 살리고 운명을 바꿔놓는 거요. 박첨지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맞아, 덕이미가 밥을 안 줬으면 연희는 독을 못 맞췄을 거고 현감은 죽었을 거고 국밥집도 망했을 거고 그 모든 게 누룽지 한 덩이에서 시작된 거지.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잎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국밥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젊은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현감은요, 연희를 데려가려다 놓아준 그 사또는 어찌 되었습니까? 김현감 말이냐. 그 양반은 연희를 보낸 뒤로 뒤에서 묵묵히 두 모녀를 지켜줬지. 마달수 패거리가 남긴 빚을 갚아주고 국밥집 털을 관해서 보호해주고. 하지만 한 번도 은혜를 내세우지 않았어. 자기가 이 대감마님한테 진 빚을 그렇게 갚은 거지. 최 노인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세상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그 빚을 기억하느냐, 잊느냐, 그 차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잔에 비친 저녁 노을이 일렁거렸습니다. 그러니께 말이요. 최 노인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밥 한 술 떠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적선인 법이요. 내 배 부르다고 남 배고픈 줄 모르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좌판에 내려앉은 침묵이 길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빈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흑단나무 수저는 지금도 있습니까? 최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글쎄다,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지. 허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노인이 빈 막걸리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저가 남아있든 없든 중요한 건 밥이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내 것을 덜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가르는 거지. 흑단나무 수저가 아니라 나무 젓가락이라도 진심을 담아 밥을 떠주면 그게 명품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권력도 산더미 같은 재물도 아닙니다.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는 온기, 그리고 진심을 담아 건네는 밥 한 그릇입니다. 덕임과 연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밥 한 숟가락의 무게는 이 자리에 남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어둠이 내린 장터 주막에 등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인들은 빈 잔을 내려놓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국밥집 쪽을 바라봅니다. 불빛 아래로 두 여인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나란히 서서 마지막 손님의 그릇을 거두고 있는 모녀의 뒷모습입니다. 오늘따라 그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